안녕하세요, 여러분. 밑바닥에서부터 성공한 사람들은 무엇을 제대로 했던 걸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뿐일까요? 아마 이 영상이 한 달 만에 여러분의 상황을 역전시켜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2, 3년 안에 여러분이 동년배의 98%를 뛰어넘도록 도와줄 수는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한계를 깨는 8가지 사고방식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상황을 반전시키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1. 문제 재정의 사고입니다. 일본의 한 다국적 화장품 회사가 비누 생산 라인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객들로부터 구매한 비누 상자 안에 비누가 없다는 불만 전화가 접수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는 수천만 엔을 들여 모든 비누 상자에 제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새로운 장비를 수입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한 작은 기업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의 사장은 단 몇십 위안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생산 라인 끝에 선풍기 한 대를 두었습니다. 선풍기가 바람을 불면 빈 비누 상자는 날아가고 비누가 든 상자만 남게 됩니다. 위의 예시에서 일본 다국적 기업의 사장은 고정관념에 빠졌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모든 비누 상자에 제품이 들어있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했습니다. 그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다 보니 장비를 업그레이드하는 선택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작은 기업 사장은 이 고정관념을 깨고 문제를 재정의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빈 상자를 생산 라인에서 제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자 해결책은 간단해졌습니다. 선풍기로 날려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은 실제로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고정관념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한 걸음 물러나 문제를 재정의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다른 해결책은 없는가? 아인슈타인은 고정관념을 깨는 대가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아인슈타인이 문제를 생각하고 정의하는 데 매우 뛰어났음을 보여줍니다. 문제의 본질을 명확히 이해한 후에야 그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식당 주인이 손님이 너무 많아 자리가 부족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오래 기다리기 싫어 떠나버렸습니다. 보통의 상황이라면 사람들은 요리가 더 빨리 나오도록 주방장을 더 고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인건비를 증가시키고 심지어 식당이 적자를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장은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더 오래 기다리게 할 수 있을까? 그는 작은 의자 몇 개를 놓고 간단한 간식을 준비하고 오래된 텔레비전을 사서 재미있는 영화나 프로그램을 틀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손님들은 더 끈기 있게 줄을 섰고 식당의 매출은 크게 증가했습니다. 낮은 비용으로 말입니다. 고정관념은 누구나 겪는 것입니다. 막다른 길에 부딪혀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을 때 생각의 수준을 높여 문제를 재정의해 보세요. 아마 이것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올바른 질문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2. 사고입니다. 문제 해결의 본질. 도요타 회사에서 한 직원이 바닥에 기름 한 방울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첫 반응은 기름을 닦아내는 것이지만 이 직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왜 여기에 기름 방울이 있을까 하고 자문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나사 하나에서 기름이 새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나사를 꽉 조였겠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왜 이 나사에서만 기름이 셀까? 다른 나사들은 괜찮은데 나사를 풀어 확인해보니 고무 게스킷이 노후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무 게스킷이 손상된 것을 발견했다면 다음 행동은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 자문했습니다. 왜 모든 게스킷이 동시에 설치되었는데 이것 하나만 노후되었을까?
그는 옆에 있는 다른 나사들도 풀어 책상 위에 놓고 검사했습니다. 알고 보니 노후된 나사의 게스킷은 다른 공급업체에서 생산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발견을 구매 부서에 보고했고 그들이 공급업체 품질 검사 절차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노력은 표면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고 맙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려면 근본 원인을 찾아내고 끝까지 해결하기 위해 최소 5번은 왜라고 자문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유명한 5번의 왜 분석 방법입니다. 또 다른 예시입니다. 한 박물관의 벽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근본 원인을 찾기 위해 그들은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 의뢰했습니다.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왜 벽이 심하게 손상되었는가? 세제로 자주 청소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자주 청소해야 했는가? 새똥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 새똥이 많은가? 새가 좋아하는 먹이인 거미가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 거미가 많은가? 벽에 거미가 좋아하는 곤충이 아주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 곤충이 많은가? 창밖의 햇빛이 곤충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입니다. 최종 해결책은 창문 커튼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세계 최고의 컨설팅 회사 중 하나인 맥킨지가 문제를 해결한 방식입니다. 영화 대부에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반초 만에 꿰뚫어 보는 사람과 평생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명 다른 운명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와 본질을 빠르게 꿰뚫어 보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깊이 생각하는 능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술이 부족합니다. 그들은 보통 경험에 기반한 본능적인 반사작용을 사용하여 생각이 피상적인 해결책에 갇히게 만듭니다. 5번의 왜 분석이나 일론 머스크의 기본 원리는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본질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사고, 편견 버리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한 신자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구조선 한 척이 다가왔지만 그는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주님께서 오셔서 구해주시길 기다릴 겁니다. 그 후 다른 배가 왔지만 그는 여전히 거절하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결국 그는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의 영혼은 천국에 올라가 주님께 따졌습니다. 왜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배 2척을 보냈거늘 네가 타지 않은 것이니라. 이것은 마치 기회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우리가 놓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운명을 탓합니다. 그러므로 편견을 버리고 제때의 기회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십시오. 한 드라마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주인공 장난수는 자신의 친구 데이지와 대립했던 경쟁자의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 했습니다. 데이지는 그녀를 말리는 대신 격려했습니다. 장난수는 매우 의아해했지만 데이지는 대답했습니다. 그는 정말 뛰어난 사람이야. 나는 진심으로 그를 인정해. 너는 젊으니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일하는 방식과 처세술을 배워야 해. 이것은 월급을 얼마 받느냐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야. 하지만 장난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첫 번째 장난순이 되고 싶지, 두 번째 데이지가 되고 싶지는 않아.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때 우리는 열정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게 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취를 이루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반발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복제품이 되어 자신을 잃게 될까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데이지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배움의 시작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 이 스승에게서 배우고 나면 다른 스승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마치 거울을 바꾸는 것과 같아. 그러다 어느 날 거울 속의 모습이 바로 너 자신임을 깨닫게 될 거야. 그때 너는 너만의 방법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거울이 될 것이다. 월마트의 창립자 샘 월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을 모방한 것입니다. 물론 그는 그대로 베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자의 성공 공식을 분해하고 분석하여 그들이 축적한 경험을 배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무엇이 진정으로 당신을 열정적으로 만드는지 깨닫고 당신의 목표를 확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방의 기반 위에서 자신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여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게 됩니다. 인류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당신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인식할 때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보지 못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발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고 싶지 않다면 당신은 영원히 과거의 당신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30살에 죽지만 80살이 되어서야 묻힌다. 30살을 넘어서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삶은 작년과 다를 바 없고 시간만 낭비될 뿐입니다. 4. 사용권에 대한 사고입니다. 한 번은 한 은행가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아들에게 냉장고에서 돼지고기 한 덩이를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아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 돼지고기를 다시 냉장고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시키는 대로 하고는 어리둥절한 채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돼지고기는 원래 냉장고에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있구나. 하지만 내 손에는 기름 한 겹이 더 묻어 있지. 그렇지 않니?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돈을 버는 방식이지만 거의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5. 은행은 실제로 자신의 현금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돈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을 뿐 소유권은 예금주에게 있습니다. 현금 흐름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사용권에 대한 사고인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소유권을 중시합니다. 부자들은 반대로 사용권을 실행하며 바로 이것이 사회의 빈부격차를 만들어냅니다. 어느 정도 합법적인 게임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자산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이전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당신은 무엇이든 게임에 참여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 비즈니스 분야에서 맥도날드, 스타벅스와 같은 대형 매장들은 쇼핑몰이 임대료를 면제해주거나 매장 수리비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주며 유치하는 핵심 주력입니다. 이러한 대형 브랜드들이 많은 고객을 끌어들이면 소규모 업체들도 더 높은 임대료를 내고 입점하려고 몰려듭니다. 만약 당신이 만두 가게를 열고 싶다면 단지 만두를 파는 것만 생각하는 대신 만두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과 만두 가게 사업 모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일지 자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레시피부터 운영 방식까지 모든 것을 표준화한 후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한 설명회를 연다면 가맹비, 교육비, 재료 공급 및 매장 인테리어 지원 등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것들은 단지 예시일 뿐이며 당신이 자신의 분야의 일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시행착오 사고, 도구적 사고, 논리적 사고입니다. 한 면접에서 면접관은 지원자들에게 축구장 잔디밭 한가운데 있는 바늘 하나를 찾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넓은 잔디밭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것은 정말로 건초 더미에서 바늘 찾기와 같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면접 참가자라면 어떻게 그 바늘을 찾겠습니까? 첫 번째 면접 참가자는 남이었습니다. 질문을 받자마자 그는 즉시 축구장으로 달려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허리를 굽혀 바늘을 찾았습니다. 찾지 못하면 다음 걸음을 내딛고 조금씩 수색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발자국이 축구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을 시행착오 사고라고 합니다. 옛날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필라멘트로 사용할 적합한 금속을 찾기 위해 그는 금, 은, 구리, 철 등 수많은 재료를 실험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녹는 점이 너무 낮아 전기가 통하자마자 끊어져 실패했습니다. 1000번이 넘는 실험 끝에 에디슨은 텅스텐을 찾아내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시행착오 사고는 실행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매우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면접 참가자는 민이었습니다. 그는 출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바늘을 찾는데 도구를 사용해도 될까요? 출제자는 답했습니다. 됩니다. 그러자 그는 자석 하나를 빌려 축구장 위에서 자석을 움직이며 바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탐색 경로는 남과 비슷했습니다. 이것은 도구적 사고입니다. 인간은 본래 약해서 하늘을 날 수도 바다 깊이 잠수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달리기 속도도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느립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뛰어난 장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도구적 사고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어떤 도구에 의지할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하는 것입니다. 민은 시행착오 사고와 도구적 사고를 결합했습니다. 세 번째 참가자는 쭝이었습니다. 문제를 받은 후 그는 출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정보를 좀 더 얻을 수 있을까요? 출제자는 동의했습니다. 쭝이 물었습니다. 바늘을 던진 사람은 어느 위치에 서서 어느 방향으로 던졌습니까? 출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축구장 중앙에 서서 북쪽으로 던졌습니다. 쭝은 계속했습니다. 던진 사람의 키는 얼마입니까? 대답은 1m 80cm였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그는 논리적 사고를 사용하여 바늘이 떨어질 수 있는 위치를 특정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줄자와 작은 깃발 4개를 빌려 바늘이 떨어진 구역을 표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석을 빌려 빠르게 바늘을 찾아냈습니다. 쭝은 논리적 사고, 도구, 시행착오를 결합하여 사용했습니다. 시행착오 사고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거의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행동 비용이 매우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도구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는 더 높은 수준의 사고방식입니다. 행동하기 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조건을 평가하며 적절한 도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는 생각의 비용을 증가시키지만 행동의 비용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이 세 가지 사고방식은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 유연하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생각의 한계를 깨는 사고입니다. 미국의 고전 영화 트루먼 쇼는 어릴 때부터 시헤이븐이라는 마을에 보내져 살게 된 트루먼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사실 그곳은 감독이 꾸며놓은 영화 세트장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것, 트루먼의 부모, 아내, 동료들까지 모두 배우였습니다. 오직 트루먼만이 자신의 삶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나중에 트루먼은 이상한 낌새를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어려움을 겪은 끝에 그는 감독이 통제하는 가짜 세계를 깨고 시헤이븐을 탈출했습니다. 시헤이븐은 감독이 트루먼을 위해 만든 덫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감독이자 동시에 트루먼은 아닐까요? 한 친구가 말하길 그의 아버지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어머니에게 이혼하라고 권했지만 그의 어머니는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이 두려워 침묵하며 견디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제 60살이 된 그녀는 여전히 수십 년 동안 조용히 폭력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녀는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오랫동안 견디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배후에 큰 비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성은 일종의 힘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유지하게 하고 변화에 자동적으로 저항하게 만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어린아이들이 처음 유치원에 갈 때 왜 저항하는지, 또는 왜 많은 여성들이 폭력을 당한 후에도 변화를 거부하고 저항을 거부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폭력적인 아버지는 주범이고 관성은 공범인 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답은 관성입니다. 누가 세상을 바꾸고 있을까요? 답은 관성에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관성에 지배되어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규칙적인 삶을 살며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실직하면 다른 생존 기술이 전혀 없기 때문에 즉시 무너집니다. 그들의 삶은 젊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성장이 없고 나이만 먹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관성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관성을 깨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안전지대를 벗어나 익숙하지 않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가며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합니다. 마침내 그들은 인식의 업그레이드를 이룹니다. 사실, 성장 과정은 바로 관성과의 싸움입니다. 모든 시작은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미지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자신 내부의 관성에도 맞서야 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공격받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우리가 스스로 만든 감옥이며 바로 이 감옥이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순서 없는 다음 20개의 숫자를 5초 안에 외워보세요. 외울 수 있습니까? 다음은 다른 숫자 그룹입니다. 이번에도 5초 안에 외워보세요. 다 외우셨나요? 사실 두 숫자 그룹은 배열 방식만 다를 뿐 똑같습니다. 왜 두 번째 그룹을 더 빨리 외웠을까요? 이것은 논리적 사고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 구조적 사고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 숫자 그룹을 더 쉽게 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우리 뇌의 정보 처리 습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정보가 너무 많으면 뇌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둘째, 우리는 항상 명확한 규칙이 있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처리합니다. 두 번째 숫자 그룹은 매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뇌의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사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구조적 사고는 머릿속의 생각과 정보를 두 번째 숫자 그룹처럼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이디어를 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문제 해결에 더 큰 도움을 줍니다.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거나 책을 읽고 나서 바로 잊어버리는 것, 이런 것들은 표현력이나 학습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사실은 당신의 사고의 구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차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눈에는 그것이 수천 개의 개별 부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비세계 자동차는 수천 개의 부품이 아니라 단지 5개의 주요 시스템일 뿐입니다.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지 즉시 파악한 다음 각 부품을 일일이 확인하는 대신 내부의 구체적인 결함을 찾아내어 시간과 효율을 훨씬 더 절약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사고는 바로 구조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 뒤에 숨겨진 구조를 찾을 수 있다면 모든 세부 사항에 대해 너무 많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정비사처럼 크고 복잡한 문제를 더 작고 간단한 문제들로 나누어 각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 처리 속도와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말했습니다.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4가지 길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첫째, 정보 격차입니다. 당신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압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소수의 손에만 있었습니다. 정보를 가진 자가 부자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 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정보를 빠르고 효율적이며 정확하게 찾는지가 문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필요한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찾을 수 있다면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둘째, 인식 격차입니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나는 이해합니다. 정보는 단지 출발점일 뿐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정보를 받아들인 후 그것을 처리하고 인식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받은 정보를 인식으로 당신만의 자산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도약의 열쇠입니다. 셋째, 실행 격차입니다. 당신과 나 모두 이해하지만 당신은 하지 않고 나는 합니다. 만약 당신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음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한 사람이 소유한 모든 정보, 인식, 자원은 오직 행동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실행력이 부족한 사람은 기회가 스쳐 지나가는 것조차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미루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이미 앞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경쟁 격차입니다. 당신과 나 모두 하지만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합니다. 당신이 행동할 수는 있지만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을 향상시키고 예민함, 호기심, 그리고 경쟁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 돌파구를 여는 사고방식들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당신이 강해졌을 때 세상은 비로소 당신에게 합당하고 공정하게 보답할 것입니다.